안녕하세요. 주한공무원학원 우체국 계리직 보험일반 고석용입니다. 오랜만에 올려드리네요. 지난주에 좀 일이 많아가지고 녹화할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까지는 저걸 했었죠. 우리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했었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 시행규칙 부분을 하게 될 텐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시행령까지 보셨을 때, 물론 암기할 것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한데, 아시는 내용이 많죠, 사실. 우리 교환이 이제 제5장 이제 보험계약법은 제 상법 4절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고, 교환 자체가 이 법령에 관련돼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시행규칙이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을 어떻게 직접 해야 되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그래서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실 때 되게 익숙한 것도 많고 당연한 것도 많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양이 많아서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1장 총칙부터 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률은 큰 틀, 시행령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 행동에 옮길까? 시행 규칙은 그럼 그걸 실제로 현업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그런 순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보시면 될 듯합니다. 제 업무 취급의 제한 등의 공고 2조.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 및 우체국 보험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6조가 업무 중지였죠. 어떤 경우 업무 중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예, 6장 업무 취급의 제한입니다. 예, 어떻게 우리 전시사변 천재지변일 때 업무 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누가? 시행 법률은 과기부 장관이겠죠. 근데 우정사본부장은 각호 좀 구체적인 업무 취급 이런 것들을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 취급 제한 또는 정지되는 최신 간서, 제한 또는 정지의 업무 내용,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관,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사항, 우리 당연한 것들이겠죠. 왜 정지가 되고, 어떤 업무가 정지가 되고, 언제까지 정지가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3조 이용 편의 등의 제공,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 1항에 따라 각 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7조 1항이 요거였죠. 우리 그 업무 제한, 즉 전시, 사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에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으로서 16조 1항 요거 이제 시행 규칙의 16조인데 요건 예금 부분이라서 좀 넘어갈 거고요. 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의 연장. 우리 제시이신 분들,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납입 유예 기간이 언제죠? 다음 달의 말일까지죠. 예,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그 납입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 편의 등을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 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는 다 큰 틀은 큰 걸 정하는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우정사업본부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험 전에도 한번 단톡방에 한번 올렸었는데, 우리 6장부터 9장까지는 실제로 우체국에서 적용되는 내용, 7장부터 9장까지는 실제로 우체국에서 시행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마지막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우정사업본부장 관할이 됩니다. 왜? 우체국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4조 예금보험의 증대활동, 법 8조 1항에서 예금보험의 증대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최신관서 직원 등이 예금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하는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그 다음에 46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들을 전부 다 증대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편물의 무료 취급. 제 구조에 따라 무료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예금보험 업무를 취급을 위하여 최신간서에서 발송하는 우편물, 예금보험 업무 취급을 위하여 최신간서의 의뢰에 따라 최신간서로 발송되는 우편물. 우리 보험증권 같은 거 계약하시고 나면 우편으로 받거든요. 그거 무료입니다. 저희가 돈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구 업무 시간은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기관 창구 업무 시간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 변경 연장할 수 있거나 이럴 경우는 게시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제6조의 2 계약보험금 한도액에 관한 협의. 우리 10조 2항에 보면은 관계 부처와 협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기억나실 거예요. 안 나셔도 돼요. 또 나중에 나시면 되니까요. 자, 여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되고요. 뭐 이게 한국은행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할 때는 누구누구와 협의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제10조 2항에 따라서 10조 2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조에 따라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 우리 400에 900 기억나시죠? 4천에 900 그 증액을 하려면은 뭐 협의해야 된다.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요 협의하는 내용이 뭐다? 요 한도액 증액 요런 것들이다. 그리고 4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 3호에 따라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 그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만 나오고 협의는 대부분 다 누구다? 금융위원회가 협의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경우 그 기초서류를 이제 제출해야 하고요. 10조 5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이 끝났을 때 재무제표 등 결산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그럼 다음 각 목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겠죠. 죄송합니다. 우체국 보험특별회계법 8조에 따른 결산서, 지급 여력 비율 및 산출 근거 이런 거 제출하랍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 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해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 10조 4항 및 10조 5항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저 내용이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 종류 수정하거나 혹은 결산이 끝나가지고 회계서류, 결산서류 등을 협의하여야 할 때 그 두 가지 항목이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일 정도 숫자는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요즘에 성향상 앞뒤로 섞어 나오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저라면 15일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조의 2죠. 10조 제4항 5항 요청 시 15일 이내 의견 서면 제시 금융위원회는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항 및 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행령도 그렇게 볼 게 내용은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금이기 때문에 보험으로 바로 넘어가죠. 저는 보험을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보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28조에 따라 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요거 여기서나 교환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한번 기출 나왔었죠. 다음 중 우체국 보험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하고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체국 보험 상품 가시면 굉장히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보장성은 내가 낸 돈보다 만기에 받는 금액이 적은 거, 생존시 지급되는 게, 저축성은 생존시 지급되는 게 내가 낸 돈보다 만기에 받는 게 많은 거, 보장성은 적은 거, 저축성은 많은 거, 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 계약금의 제36조 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 이거 4천에 900 기억나시죠? 보장성 보험은 4천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좀 뺄게요.
보장성 보험은 4천이고요. 연금보험은 연간 받는 금액이 900만 원 이하. 연금보험은 최초 연금액이 900만 원 이하. 연금저축보험은 내가 납입하는 게 900만 원 이하다. 세법 때문에 그랬죠. 요 내용이 우리 교환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요거는 교환에서 지겹게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보험료 산정 누가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이 한다. 요거도 교환에 있는 내용이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리인의 청구. 보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본인 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 계약에 관한 각종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다 위임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첨부해서 계약자나 수익자는 첨부해야 한다. 위임장을. 왜 피보험자는 빠졌을까요? 예, 뭘 하든 간에 대부분 다 그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9조 보증인의 선정 요구. 우리 죄송합니다. 38조 한 번 더 하면 우리 교환에서는 대리인이 나른 내용이 하나 나오죠. 그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죠? 계약자, 수익자, 아, 계약자, 피보험자, 그들의 대리인 그렇게 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당사자라고 했죠.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있었고요. 우리 저거 뭐지? 저 당사자가 있잖아요. 보험금 청구 당사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제가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자하고 누가 되죠? 피보험자가 되겠죠?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죄송합니다.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가 되죠. 아침부터 정신 못 차리지? 죄송합니다.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요. 저 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가 됩니다. 예. 그거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게 왜 헷갈리지? 예, 이거 당사자 한번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고지의무 당사자였죠. 고지의무 당사자가 피보험자, 계약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딱 그렇게 한번 나오긴 합니다. 본문 교환에서는요. 요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거니까,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급금 청구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보험금 청구할 때, 이럴 때 대리인 뭐 그런 거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39조 보증인의 선정 요구. 최신 간서는 보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금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게 하거나 보증인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보증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보증이라는 게 이럴 때는 이제 그 보증인도 책임을 연대하게 된다.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각종 증서의 재발급 40조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 보험증서, 보험금, 환급금 신청서 이런 것들은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요 재발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 없으시면은요 인터넷이나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바로 다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사가요. 두 번째 계약의 성립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교환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빠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뭐다? 계약은 성립이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 건 언제부터다? 1회 보험료 납입했을 때 요거고요. 청약에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보험료를 청약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거절할 경우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이자 붙은 내용 나온 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거절 시에는 보험료 플러스 이자를 돌려준다. 단 카드의 경우는 매출만 취소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3. 25조 3항에 따라 보험증서에 적어야 할 사항 보험 종류별 명칭, 보험료 금액, 보험료, 계약자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자, 피보험자, 수익자, 성명조사 생년월일, 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증서의 작성 연월일 및 번호,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다 적어야 됩니다. 전부 다. 좀 특이한 거는 요거 정도가 되려나? 보험증서의 작성 연월일 및 번호. 그 증권번호라고 하거든요. 보험증서 보시면은요. 계약 하나하나마다 증권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보험증서가 몇 월 며칠 날 인쇄가 되었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기억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두 가지 정도라고 해야 되나? 계약자가 2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이면 대표자 그리고 보험증서의 작성
월일 및 번호. 이거 보험일 하셨던 분들이면 보험증권 찍혀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예, 요 두 개 정도는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약의 설정 제42조 보험계약자는 제35조 2항에 따라 고시한 보험상품별 주계약에 부과하여 같은 고시에 따른 특약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약관 법 제27조 1항에 따라 보험약관으로 정할 사항은 다음에 각호와 같다. 27조 1항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은 되게 큰 틀이죠. 누가 정해? 보험 약관 해야 되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는 그럼 거기 뭘 적어야 되지? 라는 구체적인 사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약관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면책 사유, 의무와 한계,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실, 전부 해지 사유, 해지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그 범위,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부 다 적는 겁니다. 전부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면접 및 십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최신간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신간서는 보험계약이 청약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하게 할 수 있다. 최신간서의 직원이나 우정사업 본부장이 지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피보험자를 면접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의미가 같은 건지는 우리 계약 적부심사 기억나시나요? 예, 계약 적부심사에 보면 담당 직원이나 외부 뭐 업체에 대해서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한다. 뭐 그런 전화 혹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제1항 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니까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겠죠. 죄송합니다. 최신간서가 제1항에 따른 그러니까 제1항은 요거죠. 요거 최신간서 1번. 1항에 따른 면접을 요청하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는 즉시 피보험자를 하여금 그 면접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29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각호와 같다. 원래 보험계약은 우체국은 없죠.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영화는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게 법률에 있었거든요. 중증 병력이 있거나 현재 증세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두 번째, 신체상의 결함에 있어 보험업법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이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사망 제1항에 따른 면접 결과 신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신체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체 검사 비용은 누가 한다? 최신간서가 부담한다. 보험 가입하실 때 여기 말고도 신체 검사 받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다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역시나 우체국도 우체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의 변경, 보험제 34조, 보험계약자, 요거 먼저. 34조가 뭐냐면은,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신간서의 계약 내용을 변경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 뭐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교환에서는 2026년 기준까지는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안 되는 게 두 개 있었죠. 나머지 다 된다고 하였고 보험 종류 변경 안 되고요. 납입 기간 변경 안 된다고 교환엔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41조 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41조 3항이 요거였죠. 우리 보험 증권에 적혀야 될 것들, 요것들을 변경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피보험자는 안 되겠죠.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되죠. 예. 대상자가 바뀌는 거니까 이건 계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만 41조 3항 1호에 따른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요거 하나 정도 숫자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 상품 종류를 바꿀 수 없는 건데 명칭이 바뀌는 건 좀 다르겠죠?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어디 갔지?
보험의 종류별 명칭의 변경은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후 예외 사항 정도 되겠죠? 보험계약자 수익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최신관세와 보험금, 환급금 및 대출 등 그 지급하는 최신관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뭐가 수익자, 계약자, 피보험자 설명이 잘못된 경우도 정정 청구하여야 한다. 하다못해 주소가 바뀌어도 다 정정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사 가는 거 사후 통지라고 하죠. 계약 후 통지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46조 보험계약의 해지 사유 35조 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중요한 사항. 요거 고지 의무 위반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 의무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다. 그 내용 그런 내용입니다. 35조 2항이라는 게. 그 중대한 과실, 뭐 중요한 사항 고의 뭐 이런 거 고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인데 요럴 때 중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를 아니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때 중요한 사항이 뭔데? 라는 겁니다. 피보험자 신체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기능 장애. 우리 고지 알릴 의무사항 그 내용이죠. 신체상의 결함이 있어 보험업법 제2조 6호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또 거절된 사실이 있는 사람, 우리 위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35조 2항에 및 사망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된다. 고지의무 위반하면요 해지할 수 있다. 근데 그 고지의무 위반이 뭐가 있느냐? 신체 이상, 과거 증세, 현재 증세 및 기능 장애, 또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직종과 직업 이런 거에 따라서 고의로 부실고지하거나 고지 안 하면은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납입 부분은요, 사실 이게 교환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히 법령을 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몇 군데만 제가 찍어드리긴 할 텐데, 요거는 대부분 다 죄송합니다. 그 교환에 우리 구장에 이제 뭐 카드납부터 해가지고 할인받고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해서 여기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대신에 이제 좀 특징적으로 볼 거 몇 개만. 우리 선납은 3개월이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재무건설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뭐 그거 그게 이제 뭐 거기는 한급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어쨌든 교환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 및 할인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큰 틀이 아니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거니까. 단체 납입이 좀 그렇죠 이게. 5명 이상의 단체를 구성하여 납입했다. 이건 내용은 동일하고요.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에 단체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우리 교환에는 자동이체 할인율과 동일하더라고만 나와 있죠. 이 법령이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법령하고요. 교환이 다를 경우 무조건 교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확히 0.3%인가 해주거든요. 지금 우체국 단체 납입은. 근데 우린 이걸 보지 말고 교환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많이 헷갈리실까봐. 납입 유예는 기억나시죠? 다음 달의 말일. 제가 이거 실수 많이 했었죠. 보험회사랑 달라서 일반 보험회사는 다음 달의 말일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계산. 이번 시험 문제 요게 나왔었죠. 유예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 저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시험 문제. 올해 거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더 쉽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시험 이제 유형 트렌드니까 이런 유형이 이렇게 해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왜 여기 열리냐. 자, 딱 이거죠? 11번. 요 문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유예 기간은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 보시면은요. 2월 28일이었고 해질 이 사람이 10일부터 연체됐습니다. 12월부터. 그럼 다음 달의 말일이면 언제죠? 2월 28일이 유예 기간이 되죠. 그럼 28일까지가 보험 효력이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실효가 돼야 돈을 내야 되는데 28일까지 공휴일이네.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3월 1일도 그러면 공휴일이겠죠. 일요일이니까. 그럼 3월 2일이 돼야 되는데 3일절에 대체 공휴일이래요. 그럼 공휴일이죠. 그럼 언제다? 예,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문제 잘못 적은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다음 날에 다음 달이니까 3월 3일이 되겠죠. 예. 3월 3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고 공휴일이고 또 공휴일이네. 그럼 그 다음 날 3월 3일 그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납입 면제도 사실은 요거 저 교환에 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교환이 더 나은데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 면제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서류 제출하라라는 건데 요거 하나. 만약 공입사업 등 별도로 목적으로 개발된 보험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보험은 제외한다. 제가 이거 강의 때 매번 강조하는 건데 납입 면제 너무 암기하시려고 많이 하시길래 제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납입 면제가 없는 상품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돈 내지 않는 건 납입 면제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품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100원이라도 내가 적게 내는 보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험료 내가 남이 내주는 거 100원이라도 있는 보험들은요. 납입 면제가 안 돼요. 실제로. 이거 제가 여기 하나 표를 보여드릴 텐데 요 내용입니다. 그냥 납입 면제가 어디 뭐야 그러니까 우체국 보험 상품은 대부분 납입 면제가 있어요. 근데 없는 게 누군가 일부 또는 전부 보험료를 내주는 상품, 예금제유 50%, 만원 행복 만원 이상, 우체국 나름이 50%, 예금제 공짜죠. 참 우체국 나름이고 50%, 대한민국 엄마보험. 요 공익보험은 뭐다?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 그거랑 연결돼서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 되고요. 보험금 지급도 사실은 우리 교환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이거 막 서류 되게 복잡한데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체국 보험금 청구서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망했으면 사망진단서, 장애면 장애진단서, 질병이면 상해면 그 질병상해를 그러니까 우리 진단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실제로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시 지급은 여기보다 교환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심사 지급과 심사에서 지급할 거 아닌 이상은 전부 다 즉시 지급이죠. 우리 만기 환급금 바로 주죠. 해약 환급금 바로 주죠. 생존보험금 만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교육자금 같은 거 준다 바로 주죠. 예, 그런 것들은 바로 즉시 지급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 31조에 따라 보험금액 감액 등 법 31조에 보면은요. 일정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여드려야겠다. 31조가 최신 간서는 보험계약 및 초령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계약 후에 일정 기간 안에는 보험을 적게 준다. 그게 감액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법 31조에 따라 최신 간서는 보험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후 2년 이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로 사망하거나 1급 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한다. 예,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 2년. 근데 2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순전히 내용은 다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사망 1급 장애는 우리 자살하면 2년 이내 안 주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제44조 2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 지급률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100분의 50%죠. 의 범위에서 보험사고의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뭐 천재지변이나 전쟁, 기타 별난 그런 걸로 이제 감액 지급할 때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44조 1항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률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숫자만 좀 적을게요. 정도는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보다 교환이랑 많이 연결되죠. 저, 저, 이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다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굉장히 많이 연결됩니다. 교환이 이 법률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환급금은 범위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최신간서는 수입보험 임료를 일부를 공익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우리 그 5장에 나오죠. 6장에 나오죠. 공익 부분. 그 부분에 다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교환이랑 내용 차이가 없어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은행 그 보험료 41조죠. 우리 환급금 대출이죠. 우리 이것도 교환에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아니고 요 내용도 사실은 환급금 대출 내용입니다. 내가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대출의 부분에 있고요. 이자율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데 어떻게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라고 하는데 환급금 대출이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통 그 환급금 대출이 예정이율이나 그 공시율이 있거든요. 그 플러스 얼마를 해서 받기 때문에 예, 급하면 쓰셔도 좋습니다. 이자 단위는 10원 미만을 끌 수가 있을 때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우리 71원 막 이러면 1원은 떨어뜨린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71원, 79원 이렇게 해서 일자 단위는 뺀다. 그거고요. 대출 받으면은 대출 받은 날까지 이자 계산해서 내야겠죠. 예, 이자는 계속 언제까지 낸다? 대출 기간은 계산은 대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변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납입 이자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대출 갚을 때까지. 약관 대출, 환급금 대출은 사실 만기는 거의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출 이자를 못 냈다라고 하면은요, 그 이자가 대출 원금에 산입된 걸로 본다. 플러스가 된다. 요게 교환에는 연체 이자는 없다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자를 못 내게 되면은 그 이자는 대출 원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대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 이자가 그 내가 못 낸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이자가 계산이 된다. 그 내용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보험 이거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고 보장을 위한 보험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이게 무슨 보험료의 80인가 해가지고 틀린 선지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예, 100분의 80입니다. 사고를 위한 사고 보장을 위한 참 애매한 문구예요. 사실은 이게 여담인데 사고 보장이라는 게 액시던트,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런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벤트, 어, 교통사고도 있겠지만 뭐 만기가 됐을까,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가 저축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장성 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에서 그런 거 이벤트에 대한 사고를 말하는 건지가 저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항상 여담이었습니다. 재보험 회사의 기준, 이거는 딱히 시험 문제 낼 건 없을 것 같아요. 3년 정도가 있기는 한데 뭐 굳이 중요한 의미가 같지는 않아서. 보험의 재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재보험의 영업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같은 법 제2조 8호에 따른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외국 보험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충족할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사에서 실시한 최근 3년의 신용평가 평가 등급 이 투자 적격이 있고, 투자 적격이면 트리플 B 이상일 텐데, 예. 우리나라에는 코리안이라는 회사가 재보험 회사가 있고요. 외국에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다라는 거. 자, 6절입니다. 보험 모집 등의 업무 취급 및 보상금.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과 보험료를 수납할 수 있다. 우체국 최신 관서의 직원, 우전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이거 뭐 우체국 FC도 있고 있는데 이거 8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 내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환으로. 제62조 보험 증대 활동의 경비, 법 제8조 2항에 따른 보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보험 증대 활동 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험 모집 등 보험 증대 유지를 위한 영업에 촉진하는 필요한 경비, 우체국이라는 명칭의 사용료. 우리 어떤 거 뭐 이름 쓸 때 다 돈 내고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죠? 46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62조 2에 따른 부당이득 신고 포상금, 요 뒤에 나올 건데, 활동하는 경비는 다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 경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촉진하는 쓰는 경비, 우체국 명칭 사용료, 부당이득 징수를 한 사람들의 부당이득을 징수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부당이득을. 그거에 필요한 경비도
활동 경비가 되는 거고요. 포상 신고금도 활동 경비로 나가게 됩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8조 2항에 따라 영업촉진 경비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모집한 보험금액의 1000분의 2, 0.2% 해당하는 거, 수납한 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 뒤에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요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영업비용이나 보상금, 관서보상금 이런 거 해가지고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숫자만 기억하시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숫자는 뭐다? 우리 좀 숫자는 기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62조 2항에 따라서 영업촉진 경비는 모집한 굉장히 많이 준다. 보험 금액의 1000분의 2, 1000분의 2, 수납한 보험료의 100분의 1. 요게 영업촉진 경비로 지급을 한다.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다가 아니라. 제3. 우정사업본부장은 영업촉진 경비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간서에 지급한다. 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최신간서, 보험 모집 및 수금 실적을 고려해서 지방우정청, 지방우정청 소속 관서의 실적을 고려해서 지급한다라는 거고요. 보험 증대 활동 경비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는 누가 정하겠습니까? 다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시행령은 거의 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부당이득의 포상 신고금,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였네요.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표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사실은 읽어보시면요, 이게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딱히 큰 내용은 아니어서. 63조 7호에 따라 비례보상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금액을 더해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도 모든 것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합니다. 실제로 이 표는 근데 좀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넣지는 않을 텐데,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내용이죠. 요거 제가 시험 퀴즈 같은 거 하나에서 같이 올려드릴 텐데, 요런 거 숫자가 사실은 시험 문제 내기가 지금 경향이 조금 있어 보여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시면은요, 차이가 별로 없죠. 이거 교환해서 봤던 건데, 이거 교환해서 봤던 건데, 그런 내용들 많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시면 법률이라고 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거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초시이신 분들보다는 제시이신 분들 때문에 읽어드렸는데, 상법은 제가 아예 안 했습니다. 왜? 오고부장 보험 계약법이 상법이에요, 그냥. 우리 상법 4절. 그래서 아예 안 했고,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사실은 시간으로 따지면 두세 시간 했나? 한 3시간 총 합쳐서 3시간 정도 될 텐데, 딱 보시면은요, 이거 딱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될지 딱 티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를 집중 안 해도 우리는 어디 있다? 교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스킵해서 넘어간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부담 안 가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강의 때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